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해 4분기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 총생산이 전년 동기 대비 3.4% 감소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경제 성장률도 2.5%에 그쳐 지난 98년 이후 최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뉴욕 증시가 오바마 행정부의 금융구제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큰 폭으로 반등했습니다. 다우지수는 279.01포인트 급등한 8,228.10을, 나스닥은 66.21포인트 오른 1,507.07을 기록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오페크의 감산 절차 진행 소식과 주가 상승에 힘입어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3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2달러 71센트 오른 44달러 55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제유가의 하락으로 오는 3, 4월 국제선 항공료에 유류 할증료가 붙지 않을 전망입니다. 다만 국내선은 기준유가가 달라 현행 5,400원에서 3,000원 정도로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수도권 분양시장의 최대어로 꼽혔던 판교 민간 중대형 아파트 청약이 전용 면적별로 모두 두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하며 1순위에서 마감됐습니다. 최고 경쟁률은 51대 1을 기록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출발 센증시의 임동석입니다.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으로 백악관에 입성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첫날 업무를 시작하는 시무식 자리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백악관이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며 급여 수준이 높은 수석 보좌관들의 봉급을 동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새 정부에 몸담기 전에 로비회사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직원들에게는 그 이전에 담당했던 업무에 관한 직무를 맡기지 않겠다라고 금지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아무래도 권력이 생기면 돈이 따르게 되고 또 돈이 따르게 되다 보면 부패가 생기기 마련인데 그런 연결고리를 처음부터 차단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청렴하고 또 올바른 정치를 이뤄서 세계 정치계의 모범이 되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글로벌 증시 자세한 소식을 정리하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김정훈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새벽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하루 만에 다시 8,000선을 회복을 했다고요? 네, 뉴욕 증시는 오바마 행정부가 조만간 금융지원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소식에 3대 지수가 모두 큰 폭으로 반등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전일 종가보다 279포인트, 3.51%나 오른 8,228포인트를 기록, 급락 하루 만에 다시 8,000선을 회복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4.60% 오른 1,507포인트, S&P 500 지수는 4.35% 상승한 840포인트로 각각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자 이렇게 뉴욕 증시가 다시금 큰 폭으로 오른 이유가 있을까요? 네, 오랜만에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소식들이 잇따랐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는 전일 급락한 데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세로 출발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상승폭이 커졌는데요. 오랜만에 나온 기업 실적 호전 소식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대표적인 IT 기업인 IBM의 순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12% 늘었다는 소식이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IBM은 지난 4, 4분기에 매출이 270억 달러, 순이익은 44억 3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IBM의 주가는 11.5%나 상승했습니다. 이날 주가는 장중한 때 상승폭이 줄어들면서 약세로 돌아서기도 했지만 금융주들의 큰 폭으로 반등하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전날 폭락 양상을 보였던 은행 등 금융 관련주의 상승폭이 두드러졌는데요. 이는 오바마 신임 행정부가 조만간 금융구제책을 발표할 것이란 기대감 때문입니다. 의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했던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 내정자는 은행의 부실자산 처리를 위해 배드뱅크의 설립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수주일 내로 금융지원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시티그룹은 31.1%나 급등했으며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31%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모건 스탠리와 뉴욕 멜론은행도 각각 28.7%, 22.6%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한편에서는 여전히 불안한 심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우지수가 하루 만에 다시 심리적 지지선인 8,000선을 회복하는 등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경제지표가 여전히 부정적인 데다 2차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감이 완전히 가시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시장이 급등락을 반복하는 변동성이 큰 장세를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네, 자 외환 시장의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파운드화의 약세가 두드러졌다고 하던데요. 달러화에 대해서 23년 만에 최저치라고요. 네, 앞에서 잠시 언급했던 금융시장의 불안감 때문에 외환시장이 요동을 쳤는데요. 이날 뉴욕 외환시장에서는 달러와 영국 파운드화 등이 약세를 보인 반면 엔화가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달러화는 한때 87.13엔까지 떨어져 전일보다 2.9%나 하락하면서
1995년 7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유로화도 한때 112.12엔으로 3.2%나 떨어지면서 2002년 5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영국 파운드화는 영국 정부의 2차 금융 구제책이 부족하다는 평가와 함께 은행 국유화 우려 등이 제기되면서 이날 한때 1.3622달러까지 떨어져 1985년 9월 이후 2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파운드화의 가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달러화 대비 30%, 유로화 대비 20%, 엔화 대비 40% 이상 각각 떨어졌습니다. 파운드화의 가치가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다루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날 로이터 통신은 다음 달 14일 로마에서 열리는 G7 회의에서 파운드화 약세 문제를 공식 의제의 하나로 다루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국제유가 등 상품 시장의 움직임은 어떨까요? 국제유가는 석유 수출국 기구의 감산 절차 진행 소식과 오바마 행정부의 금융 구제책 기대감에 따른 뉴욕 증시 상승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3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일 종가보다 2.71달러, 6.6%나 오른 배럴당 43.55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런던 ICE 선물 시장의 3월 인도분 브렌트유도 92센트, 전일보다 2.1%나 상승한 배럴당 44.54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유가는 석유 수출국 기구 회원국들이 유가 하락을 막으려고 지난해 말 결정한 감산 합의를 실행에 옮길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면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펙은 지난해 12월 회의를 통해 하루 생산량을 420만원 배럴 줄이기로 합의했었습니다. 지난해 오펙 의장을 맡았던 차규 켈릴 알제리 에너지 장관은 3월 정례 회의 때까지는 추가 회의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유가가 앞으로 더 하락할 경우 3월 정례 회의에서 추가 감산을 발표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한편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 우려로 최근 금속 가격을 중심으로 상품 가격의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세계 최대 철강석 생산업체인 BHP 빌리턴이 6천 명을 감원한다는 소식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구리 가격이 4.6%나 급락하는 등 주요 금속 가격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글로벌 경제 소식을 자세히 정리해서 들어봤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의 김정곤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투자 전략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투자증권 동교동 지점의 심혁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전일 우리 시장 주요 지표 정리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거래소 시장이 미국 증시 하락으로 인해서 장중 한때는 한 40포인트 마이너스 나고 1100포인트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마는 네. 전약 후강의 모습을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아시아 시장이 또 동반 상승을 보이면서 낙폭을 많이 줄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100선을 일단은 지지가 됐고요. 1103포인트 마이너스 23.20포인트로 한 2%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전체적인 거래량은 좀 소강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한 2,400억 정도 순매도를 보였고요. 개인들이 그에 반해서 2,900억 정도 순매수를 보이고 기관들은 이제 프로그램 매매 부분도 같이 있으면서 한 931억 정도 순매도를 보였고요. 코스닥 시장이 그나마 거래소 시장에 비해서 거래소
시장 비해서 거래량이 조금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 보였었고 한 1.6포인트 정도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개인만이 순매수,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순매도 장세가 수일간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일 우리장 자세한 시황을 정리해 보죠. 예, 전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 기관들 동반 순매도를 보이면서 이제 전체적인 수급적인 부분에 어떤 불안감을 나타냈었고요. 뭐 전반적인 부분은 해외 금융시장, 특히 이제 영국의 이제 로얄 뱅크 오브 스코틀랜드 같은 부분의 금융시장 금융주들이 전체적으로 불안감을 보이다 보니까 어제 이제 은행주들이라든가 증권주들 같은 금융주들이 하락을 주도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가 지난 12월 달에 그 만기일 이후부터 해가지고 꾸준하게 이제 선물 매도를 지속해 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베이시스 부분을 축소를 시켰고 프로그램 매수 차익 잔고를 줄이게 만드는 프로그램 매도가 계속 출회가 되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 비차익 다 합친다 해서 1,600억 정도의 프로그램 매도 부분이 결국은 시장을 뭐 하락을 주도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반등도 그렇게 강하지 않게 나타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제 동반 순매도세를 수일간 보이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애정을 보인 그런 기업들도 적지 않았죠. 예, 결국은 이제 수급 불안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외국인 기관들이 동반 순매수 보인 종목들이 견조한 움직임을 보였었는데요. 네.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수를 보였던 종목이 삼성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삼성카드, 그다음에 제네릭계 이제 제약 관련 종목인 한미약품, 광동제약 같은 종목이 강세를 보였고요. 마지막으로 낙폭이 좀 심했던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던 동부화재 같은 종목이 동반 순매수를 보였고요. 5일간 순매수 종목을 보였던 종목들도 뭐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하이닉스, 그다음에 통신 관련 종목들이 눈여겨 보이는 것 같습니다. LG데이콤, 그다음 유진투자증권도 어제 매수가 유입됐고요. SK텔레콤, LG텔레콤 같은 동반 순매수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제 외국인들의 그 통신주에 또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는 반면에 외국인들이 또 요즘 계속 관심을 갖는 종목은 통신 관련 종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그렇다면 통신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집중을 하고 있고, 그 밖에 이제 어떤 그 실적이 좀 좋아졌다라든가, 뭐 대규모 수주를 했다라든가 그런 호재가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매수세가 꾸준히 좀 밀려들고 그렇죠. 있지요. 결국은 장중에 어떤 특징적으로 보였던 종목들이 그런 종목들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요. 네. 어제 그 특징 관련 종목들 중에서는 KT 관련 종목들이 대표적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KT하고 KTF의 합병 관련된 부분에 어떤 모멘텀이 만들어졌었고 통신 관련주들의 매수가 유입됐던 부분은 결국은 경기 방어적인 성격이 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요. 네. KT 관련 종목들 중에서 뭐 KTF, KT 같은 종목들이 장중에는 이제 최고가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KT 같은 경우에도 최고가 어제 44,000원까지 장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상 최고치는 아니고 이제 최근 흐름에 있어서 최고치를 만들어냈지만은 장중에 상승폭을 조금 줄여가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코스닥 관련 종목들이었던 뭐 KTF 뮤직 같은 종목들은 상한가까지 들어가는 모습 보였었고 KTH라든가 올리브나인 같은 KT그룹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던 게 특징적이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대규모 수주 부분이라든가 최근 들어서 그 재무 구조가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종목이 또 최근에 박스권 흐름에 있어서 최고가를 만들어내는 모습 보였습니다. 57,500원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해외 플랜트 부분하고 또 순현금 규모가 한 7,1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재무 구조 부분이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종목이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최근 이제 셋탑박스 업체라고 볼 수 있는 휴백스 같은 종목들이 또 하루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환율 효과에 따른 영업이익률이 개선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미국의 공중파 부분이 전면적으로 디지털화되는 부분, 전 세계 부분도 2010년 부분이면은 좀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셋탑박스 업체의 강세가 보여졌고 여기에 관련된 또 종목이 이제 토필드 같은 종목들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전일 우리 장세는 이제 전략 후강 장세로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 장에 대해서 이제 갖고 있는 에너지 자체가 상승 쪽으로 방향을 상당히 많이 틀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것인데, 자, 오늘 장의 전개 방향에 대해서 기대가 좀 됩니다. 예. 시장은 우선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이번 장세의 어떤 약세 부분을 결국 실적 시전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LG전자라든가 현대차 같은 또 굵직굵직한 실적 발표가 있고 내일 같은 경우에 또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어떤 그 변동성을 만들어내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네. 가장 큰 부분은 또 이제 내일 이제 그 국내 총생산 부분이 4분기 총생산 부분이 발표가 되는데 5년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이 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나라는 부분이 투자 심리를 악화를 만들 가능성이 크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외국인 선물 매도로 인해서 계속해서 추리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부분이 그 12월 만기 이후로 해서 1조 9천억, 거의 2조 가까운 순매도 부분을 보였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그 프로그램 매수 차익 잔고가 7조를 하회하는 모습 보였었고 1조 5,400억 누적으로는 1조 5,400억 만큼 매수 차익 잔고가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제 베이시스만 확대가 된다면은 프로그램 매수 부분이 수급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도 여지가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술적 지표로 따진다면은 61선의 지지 부분, 물론 61선에 이제 가까스로 다다라 있는 모습 보였습니다만은 61선의 지지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21선 부분이 최근에 상승세로 보이다가 최근 조정 장소로 인해서 조금 기울기가 하락세로 좀 접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21선 부분의 회복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그 중장기 수급선이라고 볼 수 있는 21선 자체가 다시 되돌아서기 위해서는 강한 반발 매수세가 유입돼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거래량의 증가 부분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결국은 설 연휴가 또 겹쳐져 있고 또 시적 시즌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서 관망 장세로 인해서 조금 조정 국면이 조금 더 이어지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장이 임한 이제 전략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텐데요. 네. 이제 설 연휴를 얼마 남기고 있지 않습니다. 장에 조금 이제 상승세에 대한 어떤 에너지에 대한 기대감은 좀 가져볼 수도 있겠지만 설 연휴가 또 나흘이나 되고 보니까 그렇죠. 그동안에 뭔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네. 것이고 요즘 같은데 좀 불안한 마음에 이걸 어떻게 하고 넘어가야 되지라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을 텐데요. 예, 우선적으로는 최근 들어서 결국은 이제 상승 모멘텀을 갖고 있는 부분은 정책 수혜주 관련 종목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정책 랠리를 앞두고 있어서 일정 부분 길목을 지키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책으로 따진다면 두 가지 정책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적으로는 그 정책 수혜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 소재주라든가 그러니까 건설이라든가 철강, 조선 같은 종목들이 상승세를 이끌어냈었고 두 번째 정책으로 본다면 통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금리 인하로 인해서 금융주들이 상승 랠리를 만들어냈다고 볼 때 추가적인 파격적인 금리 인하 부분은 좀 기대하기 힘들다면 통화 정책에 관련된 정책 수혜주들은 일정 부분 현금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비해서 길목 지키기를 만들어내는 종목들은 건설이라든가 조선이라든가 철강 같은 종목들이 대표적이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 업종별로는 구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조선 건설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수급 여건을 양호하게 만드는 업종군에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외국인 순매수 종목이라든가 기관 동반 순매수 종목을 보이고 있는 통신 관련 종목들, 경기 방어적인 성격도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설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시즌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내일은 또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국민 총생산 같은 경우에도 5년 만에 마이너스가 발표가 된다면은 결국은 장중에는 좀 안 좋은 불확실성의 우려감 때문에 변동성이 커지는 요인이 만들어낼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그런 부분 오늘 이제 미국 시장의 반등으로 인해서 현금화시키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관심 가질 만한 기업에 관한 이야기로 옮겨가 보겠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눈에 띕니까? 결국은 이제 안정적으로 영업이익 부분이 이제 순정하는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영업이익의 순증. 그렇죠. 그래서 정책 랠리의 길목 지키에 관련된 종목군들도 두산이라든가 삼성 엔지니어링, LS 효성, 현대건설 이런 종목들이 현대건설 같은 종목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종목들 이외에 삼성 정밀화학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삼성 정밀화학이요? 예. 한번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사업 포트폴리오가 좀 안정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재료 가격도 하락이 되고 있고 설비 확장 부분이나 매출 부분이 확대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1분기는 좀 실적이 나빠지겠습니다만은 4분기 실적은 실질적으로 기대했던 것보다는 좋게 나왔고 1분기 실적은 거기에 벌써 이제 50% 정도 감소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만은 1분기 실적 부분이 나쁜 부분이 결국은 2분기, 3분기로 이어지면서 기저효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클 것 같고 전략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전자재료 사업 부분이 이제 팽창기에 진입했습니다. 이 부분에 이제 향후 매출 부분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삼성 정밀화학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가격대는 어느 정도로 접근을 하는 게 좋다고 보시는지요? 우선적으로는 전일 종가보다는 조금 더 높게 시작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예. 60분 차트상에 이제 전환선 구간이
계속해서 지지되어 왔던 국면이었는데 그 국면이 결국은 매수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43,500원대 가격을 제시를 하고요. 일봉상의 흐름에 있었을 때는 구름대를 돌파를 해서 전체적인 매물대를 돌고 넘어가는 모습 보이고 있고 양호한 부분은 장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양봉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을 만큼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는 모습이고 최근 들어서 거래량도 유입이 되고 있어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종목이 생각이 드는데요. 손절가는 일단은 장이 약한 부분을 감안한다면 박스권 상단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4만 원대를 손절가를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주봉상의 구름대 하단 부분입니다. 급락하기 전 가격이죠. 그래서 51,500원대 가격 정도면 일단은 목표가를 설정해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매수가 43,500원, 목표가 51,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만 원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 밖에 기업 하나가 또 있다고 들었는데요. 터치스크린 관련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의 전략 납품하는 회사로 좀 안정적인 흐름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코스닥 업체입니다. 디지텍 시스템인데요. 이 부분도 이제 터치 윈도우 부분의 매출 부분이 계속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납품 물량도 터치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7, 8만 대여서 이제 12월 달, 1월 달 들으면서 45만 대에서 50만 대 정도로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 부분과 ITO 필름 부분도 자체 제작을 하면서 이제 원가도 절감이 되고 또 PC 커버라든가 터치 패널이라는 윈도우 그 부분이 자동화 시스템으로 인해서 원가 절감에 큰 영향을 미쳐서 결국은 영업이익률 부분이 개선되는 효과를 만들어내는 부분인데요. 터치스크린에 관련된 부분의 어떤 매출 부분은 꾸준하게 이어질 거고 이 부분은 2009년, 2010년 계속 이어질 거라고 봤을 때 성장성까지도 있는 업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지금까지 어려운 시기에 안정적인 납품처가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떠한 정도의 가격대를 제시를 해주겠습니까? 매수가는 최근 들어서 이제 그 구름대 상단 부분이 위치하고 있는 자리가 13,900원대 가격인데요. 네. 이 13,900원대의 가격을 최근 한 5번 시도하고 있습니다만 넘어가지 못했는데 오늘 뚫고 넘어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매수가는 13,900원 말씀을 드리고요. 기준선에서 계속해서 지지되는 국면을 보였던 것처럼 이 12,200원대 가격 기준선 가격은 결국은 손절가로 설정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주봉상의 흐름에 봤을 때 60주 선이죠. 60주 선에서 강한 저항 구간을 받았을 것 같고 최근 들어서 매물대가 있던 가격도 결국은 60주 선이라고 볼 수 있을 때 18,000원대 가격을 일단 목표가로 설정해야 됩니다. 최근 거래량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거래량이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차트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삼성 정밀화학 그리고 디지텍 시스템 두 기업에 관한 설명까지 함께 청해서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동교동 지점에 계시는 심혁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58분 20초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현재 동시효과 상황 양시장 하나하나 살펴드리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쪽으로 하겠습니다. 네, 전일 전략 후강 장세를 보였는데요. 자, 오늘 우리 장세는 상당히 큰 폭의 상승세로 출발을 할 듯이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3.5%의 상승을 비롯해서 포스코의 2% 플러스, 한국전력 플러스 2%, SK텔레콤의 강보합세, 현대중공업의 플러스 3.17%를 비롯해서 금융주, 특히 은행주들의 상승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KB금융이 플러스 6.54%의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신한지주가 플러스 4.91%, 삼성화재가 보험주로서 1.54%의 상승을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도 건설 관련주들이 현대건설이 플러스 3.33을 비롯해서 삼성물산이 플러스 1.39 등 건설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에 대한 그 우량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함께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자, 조선 관련 업종으로도 요즘에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세는 이어졌습니다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공업주, 조선주로의 상승도 함께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중공업이 플러스 4.07% 그리고 두산중공업이 플러스 3.01%입니다. 자, 코스닥도 분위기만 살짝 보겠습니다. 거의 모든 종목들이 지금 현재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군데군데 하락을 하고 있는 종목들 메가스터디와 그리고 로맨 그리고 보합세를 보이고 있는 한북방송, 신세계푸드 등등이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많게는 4에서 5%대의 상승 그리고 적게는 한 2%대의 상승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전반적인 움직임입니다. 지금까지 양시장의 동시효과 상황이었습니다. 네, 동시효과 상으로 살펴본 오늘 우리 시장의 출발 분위기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개장 시초가 다시 한번 정리를 짧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거의 모든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 약보합세, KTNG도 1% 조금 못 미치는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밖에 거의 모든 종목들이 현재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호산업 같은 경우에도 플러스 3.99% 상승을 하고 있고요. STX엔진 플러스 5.30%, 금호석유와 현대하이스코 나란히 4%대 중반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도 신한지주가 5.09%의 상승을 하고 있고요. LG디스플레이가 3% 플러스, SK에너지도 플러스 4.08%의 상승입니다. 삼성중공업도 역시 나란히 4%대의 상승을 하고 있고요. 하나금융지주, 오늘 금융주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네요. 6.49% 플러스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매각 관련해서 무산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플러스 5.19%의 상승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밖에도 그와 관련된 한화 역시 어떤 그 매입에 따른 그 부담감이 악재가 해소됐다라는 그런 시장의 반응이 있는 것인지 플러스 8%대 굉장히 높은 그런 상승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쪽으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역시 거의 모든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3에서 4%대의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평산이 플러스 4.77%, 셀트리온이 플러스 4.57%, 현진소재가 플러스 5%의 상승을 비롯해서 거의 전 종목이 현재 상승을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휴맥스와 하나투어 등등 4%대 상승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도 꽤나 있고요. 그 밖에 거의 모든 종목들이 3%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SK증권 투자 분석부를 연결하겠습니다. 김영준 연구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출발 시황 상당히 좋은데요.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일 미 증시가 폭락 하루 만에 급반등하면서 투심을 호전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 지명자가 이날 인준 청문회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새로운 구제 방안을 수준에 내놓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기대감이 빠르게 유입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시티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JP 모건 등 그동안 실적 악화로 하락하던 금융지들이 20에서 30%대의 반등을 하면서 증시 상승을 이끄는 모습이었습니다. 국내 증시도 이러한 분위기가 같이 동조화하면서 아침 출발이 다소 좀 긍정적인 모습인데요. 코스피 지수는 2.02% 상승한 1125.85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2.58% 상승한 361.51%를 기록을 하는 모습입니다. 업종별로 보면은 중소형주보다는 암만해도 대형주의 상승이 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금융업과 은행 그리고 증권업의 강세가 눈에 띄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을 어떻게 갖고 가는 게 좋을까요? 예, 금융주의 실적 악화 부분에 시장이 어느 정도 좀 내성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금주 말 매크로 지표인 주택 지표의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에 대한 내성을 확인하는 것도 일단은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편 되돌아볼 부분은 최근 시장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빅스 지수가 이전 박스권의 하단부까지 빠르게 상승한 상황인데요. 최근 금융주의 실적 악화가 리먼 사태와 같이 번질 수 없다라는 부분이나 재정 적자 문제도 아직은 시장의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어느 정도 시장은 안정을 좀 찾아가는 분위기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관심 가질 만한 종목과 업종들이 있을까요? 아직까지 경기 둔화라는 큰 틀에서 시장을 좀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낙폭과대 이외에 특별한 메리트를 찾는 것은 어찌 보면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좀 관심을 가져볼 부분은 이번 경기 둔화를 버텨내는 기업들은 일종의 서바이버 이펙트로 인해서 새로운 모멘텀을 얻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은 최근 대만의 IT 기업들이 급격히 좀 쇠퇴하고 있다는 점에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시장에 중장기적으로 좀 접근해 본다고 했을 때는 결국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같은 IT 기업들의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SK증권 투자 분석부의 김영준 연구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월 22일 오늘의 서울경제 주요 뉴스 브리핑입니다. 삼성전자가 사상 초유의 조직 인사혁명을 단행했습니다. 기존 6개 총괄체제를 이 부분 10개 사업부로 전환하고 본사 인력 1,400명 중 1,200명은 현장에 배치했습니다. 전체 임원의 70%도 보직을 바꿨습니다. 이번 인사는 경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절박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가 국산 석유 제품에 대한 중국의 반덤핑 조사 계획을 청와대 비상경제대책회의의 의제로 삼기로 했습니다. 제2의 마늘 파동을 우려해 뒤늦게 공식 대응 체제를 갖춘 겁니다. 정부는 이참에 국내 유화 산업의 구조조정 방안도 본격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책 연구기관인 KDI가 올해 국내 총생산 증가율 전망치를 0.7%로 크게 내렸습니다. 지난해 11월 전망치 3.3%보다 무려 2.6% 낮은 수준입니다. 글로벌 신용평가 회사인 스탠더드앤푸어스는 한국 경제의 제로 성장을 예고했으며 피치도 2.4%의 역신장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건설, 조선업에 이어 해운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시작됩니다. 해운업계와 채권금융기관은 최근 첫 모임을 갖고 업계 구조조정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채권은행들은 용선 계약에만 의존하는 업체로 유동성 위기를 맞았거나 금융 조달이 어려운 기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에 나설 방침입니다. 저축은행 업계의 예금금리가 5%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솔로몬 저축은행은 어제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연 6.0%에서 5.8%로 내려 한 달 사이에 무려 2.8%포인트나 하향 조정했습니다. 솔로몬 저축은행이 이처럼 금리를 하향 조정함에 따라 다른 저축은행의 금리 인하 바람도 가속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의 파운드화가 바닥모를 추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2001년 이후 최저 수준인 파운드당 1.39달러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금융 부분에 대한 불안감과 극심한 경기 침체로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예상되면서 파운드화의 하락 속도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정부의 정책 자금의 금리가 지나치게 높아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의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실이금리가 3%대의 수준이지만 중소기업은 4.5에서 5.5%의 수준의 금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선제적으로 정책 자금 금리를 낮춰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업자가 직업훈련에 참여할 경우 생계비를 싼 이자로 빌려주고 교육훈련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비정규직은 월 100만 원까지 최고 300만 원, 실업자는 월 100만 원까지 최고 600만 원을 연리 2.4%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혜택은 총 16,000여 명이 받게 됩니다. 이상 오늘의 서울경제 주요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 이상훈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대우조선해양 M&A 많은 관심을 집중을 시켰는데요. 결국 무산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히면서 아무래도 이제 국내 경기 활성화에 좀 발목이 잡히는 거 아니냐 그런 염려를 사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평상시와 좀 다르니만큼 정부가 M&A를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좀 유연성을 가질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지적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한화의 죄송합니다. 한화의 대우조선해양이 이 인수가 결국은 네. 이제 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의 이견 차이로 결국은 무산이 됐습니다.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굵직한 M&A가 잇따라 이제 무산이 되고 있지요. 네. 좀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 지난해부터 동국제강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뭐 많은 업체들이 이제 M&A 물건으로 나왔다가 대부분 이제 M&A가 취소가 되거나 아니면 미뤄지거나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금 얘기 표로 나오는 것이 지분 예각 매정 기업입니다. 하이닉스부터 시작을 해서 맞네요. 현대건설, 뭐 현대종합상사, 대우조선해양 등 지금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M&A를 기다리고 있는데 과연 이런 M&A 기업들이 제대로 M&A가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문제점이 많이 문제로서 네. 예, 죄송합니다. 많이 좀 지적이 되고 있고요. 뭐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미뤄진 기업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다시 한번 또 표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요. 좀 동국제강을 뭐 시작으로 해서 힐튼호텔이나 유진투자증권, 뭐 금호생명, CN그룹, 대우조선해양도 이번에 실패를 했고요. 뭐
뭐 저축은행이나 대우일렉트로닉스 같은 기업들도 벌써 여러 차례 지금 유찰이 되거나 실패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때문에 결국은 이 원활한 구조조정과 M&A 등으로 이 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주려면은 결국은 이 구조조정 및 M&A 과정에서 좀 은행의 재량권을 좀 확대해야 되지 않나, 이러한 목소리가 현재 좀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결국은 경제 위기를 넘기려면요, 가장 큰 문제가 이 적극적인 구조조정과 M&A 또 자구 노력 등으로 이 부실을 정리하고 체질을 강화하는 작업이 무엇보다도 좀 시급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이 자금줄을 쥔 은행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지 효과가 그만큼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은행들이 이렇게 좀 M&A에 적극적으로 나서 이게 협력을 하지 않는 좀 가장 큰 이유는 뭐니 해도 좀 흠을 잡히지 않기 위한 좀 복지부동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뭐 특히 국채은행들 같은 경우는 뭐 감사원 감사부터 시작을 해서 뭐 국정감사, 검찰조사 등 이렇게 혹시라도 흠이 잡히면은 참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짐들이 곳곳에 산적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적극적으로 뭔가 업무를 추진하기보다는 좀 몸살이기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은행들이 금융위기 극복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그 재량권과 유연성을 대폭 확대해가지고 우리나라 이 M&A 시장을 좀 다시 한번 활성화를 시킬 이유, 특히 국내 자본끼리 M&A 좀 확대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러한 지적들이 점차 힘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려다 생긴 잡음에 대해서 과연 이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것이 좀 가장 중요한 관건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매각 무산건으로 돌아가서요, 이게 하나와 또 채권단인 산업은행 그리고 대우조선 이 각자 당사자들의 현재 반응은 좀 어떠한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자, 이렇게 M&A 시장이 국내에서 얼어붙다 보면 결국에는 이런 우량 기업들이 과거와 또 마찬가지로 외국 기업들에게 넘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지 않겠는가, 이런 염려도 듭니다. 예, 먼저 현재로서는 뭐 그런 우려를 절대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이 대우조선 해양 관련해 가지고 좀 각자의 좀 반응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하나그룹 같은 경우는 뭐 크게 피해자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산업은행이 결렬적으로 이 매각 관련 입장을 정하자 이제 긴급 대책 마련에 들어가긴 했는데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별다른 뾰족한 수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이 하나 측에서는요, 나름대로 이 최선을 다했지만 뭐 아쉽게 됐다, 이러한 입장이면서요, 이 시장 상황이나 산업은행을 탓할 생각은 없다, 이렇게 현재 밝힌 상황입니다. 하지만 뭐니 해도 가장 큰 피해자는 역시 대우조선해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99년 워크아웃에 들어간 이후로 2001년에 이 정상 기업으로 돌아갔지만 벌써 이 7, 8년째 계속 이렇게 채권단에 발이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수차례의 매각 시도가 불발에 그친 데 이어서요, 이번 한화로의 매각 협상도 결렬이 되면서 또다시 좀 주인 없는 배 신세로 전락을 했습니다. 특히 이 재매각 작업 역시 글로벌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장담하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이렇게 국내 M&A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서요, 좀 문제는 이 외국계 자본이 현재 국내 진출을 점차 서두르고 있다, 이러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IMF 이후로 지난 10년간 이 국내 기업을 인수한 해외 자본들이 국내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를 저희가 한번 돌이켜 봤을 때, 이 외국계 자본의 이 국내 기업 사냥이 본격화될 경우 이 기술이나 자본 등 이 국부 유출과 또 하나는 이 산업 경쟁력 약화가 현재로서는 우려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국내 대기업들이 외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또 최근 몇 년간 이 외형 확장을 해온 뭐 두산이나 금호 같은 기업들이 이른바 뭐 승자의 재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동성 경쟁에 급격히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 이 외국 자본들은 특히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해서 국내에 작게는 수백만 달러에서 크게는 수십억 달러의 자본을 잇따라 투자하는 방안을 현재 끊임없이 검토 중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국내 대기업들이 뭐 현재로서는 뭐 적극적으로 M&A 시장에 뛰어들기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뭐 해외 선진 기업들을 국내가 인수는 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이 국내 기업들이라도 좀 지켜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러한 좀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이 국부 유출 방지는 물론 이 기업 구조조정 가속화를 위해서 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러한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동안도 그랬고요. 또 앞으로도 우리나라에 이제 큰 그 부를 벌어다 줄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그 우에 놓여 있는 사업들이 꽤나 있지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뭐 조선이라든가 이런 업종들인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우리 기업들이 좀 운영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져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최근 삼성그룹의 임원 인사를 시작으로 삼성그룹이 변화하고 있는 모습이 이제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임원의 70%에 달하는 그 보직을 교체하는 엄청난 인사를 단행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삼성그룹이 이제 얼마 전에 임원 승진 인사를 단행을 했고요. 그에 이어서 삼성 각 계열사들이 인사를 현재 단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삼성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삼성전자가 이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서 사상 초유의 이 조직 인사 혁명을 단행하고 있다. 이러한 소식이 현재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어제 이제 인사를 단행을 했는데요. 네. 기존의 6개 총괄 체제에서 2개 부분 10개 사업부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 조직 개편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2개 부분은요, 뭐 디바이스 솔루션 부분과 디지털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부분으로 나뉘어지고요. 각자 별개의 회사 체제, 즉 독립 경영 체제로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이 삼성전자는요, 또 본사 인력 약 1,400명 가운데 200여 명은 남기고 모두 현장에 전진 배치함으로써 이 이른바 현장 완결형 의사결정 구조로 전환했다고 합니다. 이 820명에 달하는 임원 가운데서요, 이 연구개발과 법무 등 이른바 전문성이 높은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약 70%에 대해서 이미 보직 순환을 단행을 했고요. 또 해외 조직의 수장들 역시 좀 젊고 현장성이 강한 상무와 이 전무들로 교체를 했다. 이러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어제 발표한 조직 개편안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번 인사를 계기로 그동안 이제 관리의 삼성이라는 그런 표현을 써왔는데, 뭐 효율의 삼성으로 탈바꿈했다라는 그런 또 평가도 잇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삼성 하면은 뭐 관리의 삼성이다. 하나하나 무엇 하나 실수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꼼꼼히 다 살펴본다는 뜻에서 관리의 삼성이라는 말이 나왔지요. 그래서 사람이 좀 많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하나하나에서 결코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삼성의 이미지였는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좀 뭔가 속도감 있고 스피디하게 일을 처리하자는 면에서 좀 효율의 삼성으로 좀 삼성의 이미지가 탈바꿈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어제 발표한 이 조직 개편안은 일대 산업계에서는 좀 혁명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지난 93년이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이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모두 다 바꾸라 이러해서 이른바 프랑크푸르트 신경영을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거의 이것과 비견되는 일이라고까지 현재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삼성전자의 한 관계자는요, 이 같은 대규모 조직 개편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나오기 힘들 정도로 좀 파격적인 규모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일선의 긴장감은 외부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삼성전자가 전혀 다른 회사로 탈바꿈을 하는 모양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요. 좀 표를 보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요, 4대 사업 총괄을 이 부품과 세트로 묶고 그 아래에서 각각 4개 및 6개 사업부로 수평 배치하는 조직 개편을 선보였습니다. 이 반도체와 LCD 등 부품, 이른바 부품 분야를 묶어서요, 이 디지털 디바이스, DS 부분을 신설해서 이 대형 거래선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로 했고요. 또 하나는 DM 총괄, 디지털 미디어 총괄이죠. 이것과 정보통신 총괄을 통합한 이 DMC 부분에서는 이 완제품 사업 전반에 대한 권한과 이 책임을 갖고 융합화, 복합화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처럼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뉘은 건요, 사업상 마찰음을 최소화해서 효율을 적극적으로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삼성그룹의 한 고위 관계자는요, 이 세트 부분 같은 경우 여러 제품 중에 일부의 성공을 노리는 확류 사업이지만 부품 같은 경우는 과감한 투자와 관리로 수율을 높여야 하는 장치 사업이기 때문에 업의 본질이 상당히 굉장히 다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부품 같은 경우는 이제 노키아나 소니, 샤프 같은 이 주요 해외 거래선과 거래를 직접 납품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볼 때 해외 업체들이 어떻게 보면 고객의 입장으로서 이제 의뢰 입장으로서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하지만 이 세트 시각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런 업체들은 하나의 경쟁자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네. 소니 TV와 삼성 TV가 경쟁해야 되는 모양새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좀 내부 자금이 회사 내에서도 불가피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이 거래선의 신뢰를 또 확보하기 어렵다. 이 소니의 입장을 예로 들었을 때 한쪽에서는 나에게 납품을 하면서 한쪽에서는 나와 경쟁하는 입장, 어떻게 보면 좀 크게 좀 신뢰를 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이번 조직 개편에서 크게 작용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을 별개로 운영을 해서 이 부분과의 시너지를 높이고 좀 대외 신인도를 개선하겠다 이런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이 개편의 키워드는 좀 현장과 스피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경영 지원이나 법무 같은 이 극히 일부의 팀만 남겨두고 이 경영기획팀과 해외 지원, 뭐 디자인 경영센터 같은 이 주력 스텝 조직들을
모두 다 각 부분 인사 부분에 이 각 현장 부분에 내려보냄으로써 이 현장의 전략 수립 및 의사결정 속도가 그만큼 빨라질 수가 있다. 이러한 평가를 현재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삼성전자의 한 관계자는요, 이 본사 직원들이 각 부문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 부문별로 후속 인사가 불가피하다면서 아마 설 연휴 전에는 나머지 인사까지 끝낼 것이다. 이렇게 인사가 끝나면 삼성전자가 완전히 다른 회사로 탈바꿈이 돼서 새롭게 좀 이렇게 출발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러한 입장을 현재 내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매번 그 큰 폭으로 탈바꿈을 하고 그에 따라서 성공적으로 적응해온 삼성이고 보면 이번에도 큰 기대를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이 시간에 저희가 다뤘던 중국의 유화 제품 반덤핑 조사 계획에 대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렸었는데요. 네. 청와대가 지하 벙커 이른바 워룸이라고 불리는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를 다루기로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정부가 극비리에 다뤄온 이 중국의 국산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이 반덤핑 조사 계획이 어제 서울경제신문과 저희의 보도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네. 이러면서 청와대가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오늘 이제 지하 벙커에서 열리는 이 비상경제대책회의 이른바 워룸의 의제로 삼아서 공식 대응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언론의 보도가 나가다 보니까 그만큼 문제의 심각성이 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요. 특히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이 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와 맞물려서 이 수요 감소와 공급 과잉에 직면한 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조정 방안까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현재 알려진 상황입니다. 이 청와대 쪽에서는요, 이 중국의 유화 제품 수입 규제 움직임이 파장이 워낙 커서 대통령도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고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요, 문제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대응 방안을 좀 강구하기로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 측에서는요, 이 반덤핑 조사 대상인 이 테레프탈렌 이른바 TPA라고 불리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수출 비중이 95% 이상 중국에 집중이 돼 있고 또 금액도 30억 달러에 육박해서 이 통상 분쟁에 있어서는 굉장히 민감한 이른바 초민감 품목으로 현재 분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요, 이 경기 침체로 중국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이 국내 업체들의 물량 공세로 현재 좀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자 이제 중국이 수입 규제를 좀 확대하고 또 강화하는 데 대한 대응 전략도 현재 이 워룸에서 세울 것으로 현재 알려진 상황입니다. 이 지식경제부의 한 관계자는요, 이 중국의 TPA에 이어서 이 우리나라의 주력 유화 수출 제품으로서 수출액이 많은 이른바 폴리에틸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 제품과 또 폴리프로필렌의 반덤핑 제소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어떻게 보면 국내 이 석유화학 시장 전체를 중국이 좀 한 손에 잡고 뒤흔들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까지도 현재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불황과 또 중국이 또 잇따라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증설을 단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활로가 막힌 국내 유화업계의 구조조정이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입장까지 현재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요, 이 중국이 유화 제품을 자급자족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좀 경쟁력이 취약한 품목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품목들이 아마 앞으로도 좀 집중적으로 통상 마찰 대상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국내 유화업체들이 조속히 이 사업을 교환하고 품목별로 통합하는 등의 좀 구조조정을 일단은 자율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과거에 마늘 파동과 같은 그런 좀 심각한 무역 분쟁으로까지 확대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따라잡기 이상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우리 양시장 모두 상승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1.54%가 상승한 1112포인트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그보다 상승세가 좀 더 큽니다. 2.5%가량 상승한 361포인트로 350선 이상을 회복을 했습니다. 자, 환율은 9시 18분 기준으로 6원 80전이 하락한 1366원 2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설 연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참 그 설 연휴를 앞두고 오히려 이제 자금 사정 때문에 마음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을 텐데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힘든 시기인데요. 자, 이럴 때일수록 좀 참고 견디고 작은 거라도 나누려는 그런 마음으로 잘 보내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